바로 주식 투자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신성장 엔진을 찾아내고 알아야 돈이 됩니다. 신성장 엔진 속에 숨어있는 보석을 찾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적중시키는 능력. 네,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김용준입니다. 좀 요즘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것저것 상황들이 좀, 상당히 우리를 좀 어렵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왜 그러는지를 잘 모르니까 더 힘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목들이 이유 없이 좀 하락폭들이 좀 깊어지는데,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원칙적으로 좀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의 어떤 변화들이나 이런 것들은 늘 시장에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에서 원칙에 입각한 종목을 갖고 계신다면은 당장은 똑같이 힘들다 하더라도 결국 결론에서는 우리가 이기는 방향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얘기하는 모든 내용들을 저 역시도 그리고 시청하시는 모든 분 역시도 다시금 한번 되짚어서 정말 이 얘기가 맞는 얘기인지 그리고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타이틀을 뭘로 가져왔냐면 이겁니다. 여기 이제 시크릿 코드 밑에 보면은 2차 전지에 대한 재해석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순간적인 어떤 시세를 노리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얘기 드렸던 부분들이 결국은 그래도 버텨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이 어디냐.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에 대한 방향성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 곳에 투자를 하는 거지 이미 좋아진 걸 투자해갖고는 절대로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많이 해석을 했고요. 얘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먼저 여기서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서 시작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2차 전지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이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에 대한 재해석이 아닙니다. 전기차에 대한 재해석이 아니고 2차 전지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제 2차 전지 이코로 전기차라고 보시는데요. 사실은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은 2차 전지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ESS 쪽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활용 범위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하나를 갖다가 전기차로 국한을 해서 얘기를 한다면 좀 얘기가 어려워질 거고요. 그러면 2차 전지라는 업종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항상 어떻게 보면 전기차 시장이 좋아지냐라는 얘기만 해야 되는데 전기차가 안 되더라도 다른 쪽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간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얘기들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ESS 관점에서의 2차 전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 업체들 중에서 전기차라는 얘기를 제외하고 ESS 시장 확대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좀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유럽 쪽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에 선두 먼저 치고 나온 쪽은 유럽이에요. 유럽인데 유럽 애들은 지금 풍력이나 태양광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뭐에 집중하냐면 인프라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ESS를 정부 지원금을 받고서 이제 깔고 있어요. 이게 얘네들은 한 발 앞서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2차 전지를 ESS 관점에서 좀 보겠습니다. 그럼 리튬 2차 전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차 전지라는 건 니켈 수소 쪽이 있고요. 리튬 이온 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정말 2차 전지에서 앞선 기술을 갖고 있냐라는 얘기를 자꾸 반문을 하십니다. 근데 정확하게 저희가 앞서 있어요. 앞서 있는데 뭐에 앞서 있냐면 리튬 이온 전지 쪽에 앞서 있는 거예요. 니켈 수소 쪽에 앞서 있는 건 1번입니다. 근데 얘와 얘의 차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밀도 차이예요. 밀도 차이고 결국은 얘가 밀도가 높은 거고요. 그리고 중대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이쪽이 거의 80에서 90% 정도
니켈 수소 쪽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리튬 이온 쪽의 점유율이 80%에서 90%로 올라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서 니켈 수소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절대 우위가 아니지만 리튬 이온 전지 쪽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절대 강자입니다. 절대 강자이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의 그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거는 ESS 시장이 됐던 전기차 시장이 됐던 최소한 전기차에 대한 저희 강점은 없어요. 그거는 맞고, 근데 2차 전지에서의 전기차 쪽의 강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ESS 쪽에서 지금 보니까 리튬 2차 전지 쪽의 ESS 시장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사실 단어 하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문맥 하나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압축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13년도에는 전체적인 규모가 1조 4천억이었습니다. 근데 15년도 되니까 5조 3천억. 보니까 한 3배 정도 성장한 것 같아요. 3배 정도 성장했는데 앞으로 5년 정도 지나니까 6배 정도 성장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뭐냐면 이거는 지금 현재 소형전지 쪽이나 전기차 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 관점에서만 시장이 이렇게 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도표를 보시면 2차 전지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스마트폰 점유율, 그리고 ESS 시장 점유율, 그리고 전기차 점유율. 근데 전기차 점유율은 아직은 좀 적게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도 아직 좀인데 앞으로는 이제 이쪽은 성장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데 얘네들의 확장폭은 굉장히 커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주력이 뭐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2차 전지의 개수가 지금 이제 그 테슬라 기준입니다. 테슬라 원통형 2차 전지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한 6,000개 정도 갖다 붙인다. 자, 그럼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스마트폰 한 개 파는 거는 한 개 들어가는 건데, 이 전기차 하나 들어가면은 6,000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스마트폰 6,000개 파는 꼴이 됩니다. 그럼 얘가 전기차가 만약에 테슬라가 10,000대가 팔렸다. 10,000대가 팔리면 여기다 6,000을 곱하면은 뭐 60만 대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단위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단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성장폭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 커지는 것도 엄청나게 커지는 거고 2차 ESS 시장 커지는 것도 2차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다는 거고 뭐 뒷부분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으면 테슬라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2020년도까지 전기차 몇 대 팔겠다고 했냐면 50만 대 팔겠답니다. 지금 몇 대 파냐면 연간 분기당 지금 5,000대 꼴에서 이제 10,000대 꼴 정도로 올라왔는데 그래서 2014년도 계획은 몇 자냐면 35,000대 기준입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35,000대인데 얘네들이 2014년도 기준에서 2020년도 기준으로 몇 대 팔겠다고 했냐면 50만 대 팔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시장 규모냐라고 보시면 여기다 곱하기 6,000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스마트폰 파는 거하고 전기차 파는 시장의 규모가 바뀌는 걸 아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전기차를 분석하는 게 아니고 ESS 관점에서 과연 2차 전지가 얼마나 커질 거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성장률이 몇 배 정도 나올 거냐면 한 6배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의 성장률은 복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최소한 시장이 30에서 40% 이상 성장할 거고요. 아직은 규모의 경제가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규모의 경제가 도달하면서 이익의 폭발적인 성장이 나타나는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성장 속도는 매우 가파른 것이고 사실 이렇게 현재 경제 쪽에서 이런 시장이 존재하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신성장 동력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 단기적으로는 지금 그게 눈에 안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폭발하기 시작하면 이 숫자의 변화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또 이제 그러니까 그 ESS 시장으로는 이 정도의 속도가 좀 나올 것 같고요. 전기차 시장 규모로 보니까 13년도에 얼마냐면 4조 9천억이었습니다. 이 기준과 이 기준에서 보면은 아직은 전기차 시장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전기차라는 게 우리가 보는 순수한 EV차는 아니에요. 그 EV차라는 건 순수한 전기차를 얘기하는 거고 얘네들이 포함한 전기차 시장은 어디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이브리드를 포함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이브리드 포함된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에 약간의 시장은 존재합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시장과 그 순수한 전기차 시장의 규모는 상당히 크다고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13년도에는 4조 9천억, 그리고 15년도에는 6조 7천억, 그리고 2020년도에는 15조 8천억. 사실은 ESS 시장 성장하는 속도보다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하는 속도가 좀 떨어지죠.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이제 불투명한 부분이 뭐냐면, 과연 2차 전지의 순수한 EV 전기차가 테슬라 판매 대수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게 BMW i나 기타 등등이 그만한 숫자가 올라올 거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아마 그런 애들이 올라오면 올해가 아마 원년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BMW 뭐 i8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거 삼성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그 샀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이제 유럽 쪽에서는 이제 시판이 되고 있고요. 아시아 쪽의 시판 시기는 지금 하반기로 잡혀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만약에 연간으로 얘기하는 게 한 4만 대 정도 팔겠다라고 하면 테슬라나 얘네들이랑 판매하는 대수는 똑같아요. 거기다가 각 업체들이 있죠. 몇 군데가 지금 판매를 하겠다고 하는데, 걔네들이 사실, 그 내연차 시장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유의를 차지하는 애들이 시장 점유율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다. 그럼 이런 업체가 3개만 나와도 4만 대 곱하기 3 하면 12만 대. 여기다 플러스 알파 정도 하면 최소한 15만 대 정도만 팔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시장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의 전기차 시장 전망은 굉장히 지금 위쪽으로 변동폭이 굉장히 크고요. 오차 범위가 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규모는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오히려 ESS 시장 예측하는 건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전기차 시장은 예측하는 범위가 판매 대수에 따라서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차 전지 시장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라는 얘기를 할 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시기의 조절은 예의 시간의 분석보다는 예의 시간이 어떻게 나올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미는 게 뭐냐면 2차 전지 시장은 언제 투자를 하는 게 맞냐. 그랬을 때 여기서 힌트를 하나 얻으셔야 되는 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성장주를 좋아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요 앞에 단어 하나가 더 붙어요. 무슨 단어가 붙냐.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상업화. 뭐 어떻게 보면 사업화라고 할 수도 있나요? 무슨 얘기냐면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됐을 때가 좋다는 거죠. 근데 제일 처음에는 어떤 라인들을 성취할 때,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산업이 그런 거예요. 원래 장치 산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라인을 깔고 뭐를 깔고 하다 보면 여기에 라인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요. 고정비가 들어가는 게 있고요. 여기 인건비가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건물 관리를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건물 임대료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회계학에서 얘기하는 변동비하고 고정비라는 얘기를 합니다. 고정비는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매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정비라는 거는 뭐 사무실 임대료, 뭐 쭉쭉쭉쭉 있겠죠. 변동비는 매출과 직접적인 연관을 내는 거, 원재료 투입, 이런 것들이 변동비인 거죠. 그래서 항상 전기차라는 시장을 봤었을 때 뭐냐면 고정비를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매출 구조가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이게 규모의 경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 변동비는 항상 물건을 만드는 것보다는 떨어지겠다. 물건 판매 가격보다는 변동비는 떨어지기 때문에 한 대를 팔더라도 항상 변동비 기준은 남습니다. 근데 고정비를 커버하고 남는 숫자에서는 이제는 폭발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매출 확대 효과, 판매 대수 확대 효과를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어떤 규모가 어느 대수까지가 우리가 고정비를 커버할 수 있고 변동비의 일정 부분을 커버해서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 점이냐. 그 시장을 찾아내는 것이 포인트인데, 아마 올해 대부분의 2차 전지 업체, 대형 전지 쪽을, 중대형 쪽을 만드는 회사들은 이 시점이 올해 안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면 내년에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다소 고평가가 되더라도, 순간적으로 다소 고평가가 되더라도 상업화가 됐어요. 상업화가 된 이제는 성장성을 갖춥니다. 왜냐하면 올해 50% 성장하고요. 내년에 100% 성장하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꿈만 먹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아직까지는 고평가지만 고평가를 인정해주면서 계속 위쪽으로 갈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시장을, 이 리튬 이온 전지,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을 ESS적인 관점과 전기차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최소한 각각의 부분들이 다 올해 기점으로 BEP를 도달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고정비를 커버하고 변동비의 일정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삼성 SDI나 LG 화학 같은 경우는 ESS 쪽에 실질적인 대규모 수주가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LG 화학은 2차 전지의 양이 대형화가 진행돼서 규모가 일정 부분이 나와도 주가가 바로 반응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LG 화학은 전체적인 매출 비중에서 2차 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요것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요 기준에서 2배 올라가고 4배 올라간다고 해도 회사 영업이익에 기여되는 부분이 아직은 미세합니다. 그래서 규모 면에서는 얘네들이 훨씬 커요. LG화학이. 그렇지만 얘네들은 전체적인 매출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얘네들도 일정 부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회사의 이익 기여도가 커지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큰 기업들은 사업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얘네는 기존에 화학 사업도 하고요. 뭐도 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익 기여도 측면에서는 LG화학이 2차 전지가 이익 기여도가 그만큼 크지 않다는 거죠. 근데 삼성 SDI가 더 좋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얘네는 이제 볼 거 없어요. 이제 딴 거 없어요. 얘네들이 원래 이제 그 디스플레이 쪽을 하는 거고 PDP 쪽을 하다가 PDP 쪽 라인들 다 접잖아요. 그러면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럼 삼성 SDI는 2차 전지 내지는 전지 사업이 거의 절대적인 매출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런 게 회사에 직접적으로 숫자로 와요. 숫자로 오다 보니까 주가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수주를 받는데 얘네들은 10메가와트를 받았는데 얘네들이 32메가와트. 32메가와트가 10메가와트보다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3배 이상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반영되는 부분은 오히려 삼성 SDI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반응을 하는 거고요. LG화학은 이 정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의 반응은 제한적이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최근에 보면 과거 같은 경우 2차 전지 날아갈 때 LG화학이 먼저 움직였다면 이때는 꿈을 먹고 사는 시대니까 주가에 대한 그 프리미엄을 주는 거 단계고요. 이제는 뭐냐면 실제 확인되는 작업들이 진행됐을 때 주가에 반영시키겠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2차 전지 얘기 나올 때 먼저 반응하는 게 삼성 SDI가 먼저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대규모 수주가 ESS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숫자가 나오는데 아직은 절대적인 규모만해서 주가를 폭발적으로 위쪽으로 끌고 갈 만한 양은 아니지만 이제 시장이 좀 형성돼가고 있는 분위기는 조금씩 잡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ESS의 핵심은 뭐냐?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소형 아니거든요. 자꾸 이제 2차 전지를 이제 분석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아니 삼성 SDI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2차 전지 납품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면 최근에 밀도 높은 뭔가 배터리를 만들었고 그리고 삼성 SDI가 또 플렉셔블화된 그 2차 전지를 만들었다. 뭐 이런 것들이 왜 주가에 반영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제 중대형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단언컨대 소형만 갖고는 절대로 2차 전지가 못 갑니다. 그래서 중대형이 개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2차 전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2차 전지가 중대형으로 넘어갔냐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넘어가려고 준비를 하는 거지 넘어간 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똑같은 배터리 판매 기준으로 봤었을 때 소형이 지금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고요. 중대형이 요만큼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얘네들의 비중이 얘네들 비중보다 50% 이상을 차지하는 시점이 아마 변화가 생기는 시점이 되겠죠. 이래서 지금 2차 전지의 시장은 뭐냐면 얘가 돼야 돼요. 중대형화. 소형화 갖고는 스마트폰 1억 대 더 팔았다고 해서 주가 못 갑니다. 2차 전지 업체들. 왜냐하면 지금은 계속적으로 이제 스마트폰 완성업체들이 판매 단가 인하 압력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판매 대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얘네들의 이익 기여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결국 그거는 판매 단가 인하 압력으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업 기여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중대형 쪽으로 넘어간다면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눈에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도표화로 해서 좀 보는 건데요. 아마 정확하게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ESS라는 게 그럼 대체 어느 부분으로 어떻게 침투를 해서 어떻게 지금 시장이 형성되고 있냐라고 봤을 때 자가발전 쪽이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쪽이 있고요. 전력, 개통, 안정화 쪽으로 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
전력계통 안정화 쪽이라는 부분과 신재생에너지 쪽 발전 쪽. 그래서 신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불규칙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면 전력계통 안정화라는 것은 발전 단가, 그러니까 발전원에 대한 발전 단가를 가지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이게 보통 보면은 그 발전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전기가 나가면 쓰는 발전기 쪽. 그래서 자가발전 쪽. 근데 사실 자가발전 쪽은 그동안은 뭐냐면 납축전지를 이용한 거죠. 보통 이제 그 납축전지를 사용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자동차도 납축전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가발전도 납축전지를 사용했는데, 최근에 리튬 이온 전지에 대한 재해석과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시장 검증을 통해서 이제는 자가발전 쪽에서도 지금 이제 14년, 15년부터 이제 확인이 돼가지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를 좀 형성을 해서 이쪽에 계속적으로 침투율이 좀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가발전 기준의 침투율이죠. 자가발전기 기준으로 앞으로는 한 2019년도, 2020년도 되면 자가발전기 중에 반은 리튬이온 전지, 반은 뭐냐면 납축전지를 사용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신재생 발전에너지 쪽에서도 지금 보면은 서서히 이제 13년도, 14년도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확인돼 가고 있기 때문에 침투율이 급속하게 올라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전력계통 안정화 쪽에서도 이렇게 지금 급속도로 올라가면서 이쪽에 대한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 따라서 ESS 시장에 대한 시장 규모는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연평균 시장 성장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 색깔이 정확하게 표현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색깔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ESS 시장이 파란색 부분이고, 요게 이제 여기 보이시는 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는 거의 안 나타나고요. 13년도에. 14년도는 여기까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15년도는 요렇게, 그리고 16년도에는 이렇게. 계속 이제 요렇게 그래프를 그어보니까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또 한 가지 약간 흐린 부분이 뭐냐면 지금은 전기차입니다. 전기차가 지금 이제 2010년도에 거의 이제 보이지 않다가 이제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서 전기차 시장도 상당히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2차 전지의 시장은 결국 ESS 시장과 전기차 시장이 주도를 하는 형태에서 시장 규모를 키울 거고요. 그리고 소형전지 쪽은 지금까지 대세였어요. 지금까지 대세였지만 이제 얘네들의 성장 속도는 굉장히 완만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각도나 탄력도 면에서는 얘네들의 탄력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태에서 얘네들의 시장을 유지하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전지의 시장은 어느 쪽을 키워야 되냐? ESS 시장과 전기차 시장을 키우면서 지금까지 소형 시장이 유지를 하는 형태의 이런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이쪽에 대한, 그럼 거꾸로 뒤집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거꾸로 뒤집어서 그렇게 보시면 되죠. 아, 그러면 ESS 시장과 전기차 시장이 제대로 성장하는 거를 보면은 주가가 올라가겠네. 그럼 그쪽에 올라오는 숫자를 점검을 해야 되겠네. 이 정도로 보시면은 좀 제대로 보실 줄 아는 분이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쪽의 변화를 체크를 해가면서 매매의 타이밍을 결정하고 장기적인 투자의 방향들을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은 결국 이런 도표를 가지고서 이해를 하시고 정말 이대로 올라오는지를 확인하신다면 주가의 어떤 변화들은 체크를 하실 수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이거예요. 뭐냐면 지금 ESS의 각각의 응용 분야인데, 먼저 이제 그 자가발전이라고 그랬고, 뭐 이런 거는 뭐 보통 아파트에서도 그 전기가 나가거나 아니면 건물에서도 이제 전기가 나가면 자가발전 시스템을 좀 동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납축전지로 사용되는 거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전력 저장 장치로 간다. 그래서 산업 공원용 태양 전지 발전 시스템을 풍력 발전 불안전한 전원을 커버한다. 무슨 얘기냐면 뒷부분에 아마 도표가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그 제일 처음에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전기를 만들어내요. 근데 이 전기가 굉장히 들쑥날쑥하면서 불규칙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우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정하게 안정시켜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변동폭이 일정한 주기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 전력 저장 장치 역할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커버를 해서 결국은 ESS 기능이 저쪽을 커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유럽 애들이 어디다 투자하는 거냐면 여기다 투자하는 겁니다. ESS 규모를 확대시키는 게 뭐냐면
얘네들은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태양광이나 풍력에 대한 선점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기술력도 앞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기술을 완성하는 게 ESS를 기능을 갖고서 묶어서 안정화시키는 작업까지 한다면 얘네들은 풍력 시장이나 태양광 시장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미 이 투자 단계를 지나서 다음 투자 단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여기도 제대로 못 갔는데 얘네들 이미 거기까지 가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걔네들이 선점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개통안정화 대량 전력 저장 장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제 그 강남에 사시거나 아니면 그 삼성동에 지나가시면은 한전 옆에 지나가면 요즘은 이제 그게 표시가 됩니다.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뭐냐면 전력 예비율, 안정, 위험, 뭐 이렇게 해갖고 단계별로 몇 단계를 나눠놨어요. 그래서 전력 예비율이 얼마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전력을 많이 안 쓰는 시간에 저장해놨다가 전력을 많이 쓰는 시간에 내보내는 게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거 갖다가 스마트 그리드, 지능형 전력 저장, 지능형 전력 뭐 운용 시스템 뭐 이런 것들로 하여튼 사용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또 ESS 기능을 그래서 ESS가 만약에 장치가 되고 만약에 장치가 된다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까지 해서 우리는 ESS 측면에서 받아봤을 때 2차 전지 시장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의 볼륨이 커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이 지금 조성돼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2차 전지 뭐 세부적인 내용들은 뭐 크게 이제 그 다시 한번 뭐 점검하기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2차 전지는 4가지 구성 요소로 돼 있다. 양극물질, 음극물질, 분리막, 전해액. 근데 이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 요걸 한번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 리튬 이온 전지의 그 동작 원리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뭐 파란 게 있고요. 뭐 그래서 양극물질과 음극물질 그리고 중간에 분리막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분리막이라는 게 중간에 가로막고 있고요. 그리고 음극물질이 있고 양극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극물질과 음극물질이 방전이 된다는 건 어느 한쪽으로 몰리는 거고요. 그리고 충전이 된다는 건 섞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섞이는데 이 분리막의 기능이 뭐냐면 전해액을 통해서 얘네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전해액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 이 분리막 안에 구멍이 막혀요. 그래서 구멍이 막혀버리면 2차 전지의 수명이 다 되는 걸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구멍을 막히는 시간을 늦춰주는 것이 분리막의 기능이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2차 전지에서 리튬 이온 전지는 양극물질이 있고 전해질이 있고 분리막이 있고 음극이 있다. 이게 2차 전지의 4대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 한두 가지만 더 추가하면 양극물질을 덮어 쓰는 막, 음극물질을 덮어 쓰는 막. 그래서 알루미늄 포일, 구리 포일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정도까지가 얘네들의 구성 요소고요. 그리고 각각에서 원가를 차지하는 비중을 좀 잠깐만 보셔야 되는데 양극물질이 가장 비싸고요. 음극물질이 그 다음이고 분리막이 14% 정도 되고 전해액.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음극의 구리 포일 12% 그리고 알루미늄 포일 이게 이제 양극 포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원가 구성이 됐다. 그러니까 딱 보시면 투자를 어떤 포인트로 줘야 되냐면 2차 전지를 완전히 만들어내는 삼성 SDI나 LG화학 그리고 배터리 팩을 만들어내는 현대 모비스 그리고 나머지는 소재 업체로 나눠보셔야 되는 거고 소재 업체에서 양극 물질의 최고 대장이 뭐냐 양극 쪽의 대장주, 음극 쪽의 대장주, 분리막의 대장주, 전해액의 대장주, 그리고 구리 포일, 알루미늄 포일의 대장주. 그리고 양극 물질 안에 구성 요소를 또 나누면은 여기에 이제 그 황산 코발트니 뭐니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쪼개서 보시면은 각각의 경쟁력 있는 업체를 정확하게 찾아내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어느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투자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내실 거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액, 구리 포일, 알루미늄 포일, 기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양극 물질 안에는 코발트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그래서 이제 그 양극 물질의 구성은 리튬, 코발트, 망간, LCM, 리튬, 코발트, 알루미늄, LCA 뭐 이런 게 있다. 뭐 이 정도만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각각의 내용들은 좀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국내 업체에서는 그러면 이제 LCO가 낫냐, 뭐 LCM이 낫냐, 어느 쪽이 낫냐 했을 때 국내 업체에서는 LCO 하는 데는 코스모 신소재가 있고요. LCM 하는 데는 LMF가 있고요. LCA 하는 데는 에코프로가 있다. 그리고 LMO는 일진 머티리얼이 있다.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응급물질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완성된 기술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기술 개발을 지금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제 중국 업체는 소프트 카본으로 가는 거고요. 일본은 상당히 높은 열처리를 했던 카본으로 간다. 근데 국내 업체에서 몇 군데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디가 있냐면 포스코 캠텍, 애경유와 뭐 이런 애들이 있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 기술 개발을 완성한 단계는 아닌데 만약에 뭐 요 정도에서 기술 개발이 된다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법 클 가능성이 있고요. 카본의 기술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업체라면은 향후 성장성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분리막 같은 경우는 SK 이노베이션인데요. SK 이노베이션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시장의 점유율도 20% 이상 되는 거고요. 뭐 우리나라 업체에서는 SK 이노베이션을 제외한 나머지 쪽의 분리막의 업체는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습식 방법과 건식 방법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SK 같은 경우는 다른 쪽에서 이제 건식 방법이라는 걸 좀 사용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톱텍이라는 애들이 전기 나노 방식으로 이제 현재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분리막만 갖고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사실은 에너지 기업인데 얘네들의 결국 목표가 그런 것 같아요. 신재생 에너지. 얘네들은 지금 어차피 이제 이쪽, 그러니까 화석연료 자체의 한계를 이미 인정을 하고 얘네들이 갈 길을 이미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방향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선전을 보시면 SK 이노베이션 선전 자체가 그런 분위기로 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중장기 목표는 에너지 쪽의 기업으로 계속 가는 건 맞다. 하지만 이제 에너지가 화석 연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는 아니고 신재생 에너지 쪽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쪽이다. 근데 얘네들이 어쨌든 간에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최고 핵심은 분리막 쪽에 대한 기술의 핵심을 갖고 있고 제일 중요하다. 뭐 전해액, 일렉포일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이런 것 있다라는 거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전기차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기차가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 테슬라 모양인데 이게 정확하게 이제 화면에 얼마나 제대로 잡히는지 모르는데 인터넷에 한번 조회를 해보세요. 얘네들이 지금 판매 금액이 보통 얼마 정도 되냐면 한 7만 불 정도 합니다. 7만 불 정도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자, 7천만 원 정도 하는데 얘네들이 지금 제로백이라고 그래갖고 순간 가속을 하는데 4초 안에 100km까지 도달을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한 번 충전을 해서 300km까지 갈 수 있고요. 최고 시속이 230km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은 한 번 충전하는 거에 문제가 생기지. 그러니까 충전 시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충전 시간은 뭐 이제 급속 충전 방법이 현재 도입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충전이 30분 이상 충전을 해야 되고요. 30분 이상을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30분 이상 기다려서 충전하는 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근데 나머지 성능 면에서 그리고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리가 300km밖에 안 된다는 거. 보통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풀로 이제 기름을 넣게 되면 뭐 600m, 700m도 가는데 얘네들 기준으로는 300m 이상은 못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는데 속도 문제 없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게 이제 구동 방식이 뭐냐면, 엔진은 가열을 시켜야 되고, 가열하는 시간까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순간으로 가속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얘네는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모터입니다. 모터니까 순간 가속이 확 돌아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속도를 순간적으로 붙이는 건 얘네들이 훨씬 나아요. 그리고 230km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모양도 거의 이제 내연차의 스포츠카를 넘어서는 완벽한 모양까지 왔어요. 자, 근데 우리나라 전기차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전기차가 보통 싸지가 않습니다. 얘네들도 한 4만 불 정도 해요. 4만 불 정도 하는데 옆에다 갖다 붙여놓으면은 하나는 진짜 차 같고요. 하나는 장난감 차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보조금을 받아갖고 하더라도 4만 불 이상 되거든요. 우리나라 차가. 근데 속도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 보통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 가면은 전기차 진입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와서 속도 못 붙여보면 뒤에서 와서 그냥 사고가 나버리니까 고속도로에 진입을 못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안 돼요.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전기차라는 걸 갖고는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전기차를 제외한 우리는 2차 전지 관점에서 전기차를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활성화되면 분명히 2차 전지 업체가 좋아집니다. 근데 전기차만 갖고는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기차 얘기를 하면 차량 경량화
우리나라 아직 여기까지 안 갔거든요. 이거 차량 경량화 시켜가지고 단가 낮춰서 경쟁력 키울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나 이런 데다가 우리나라가 차량 경량화 제품들을 납품하는 구조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를 보면서 2차 전지를 보는 게 아니라 전기차를 보시면 정말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잠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앞으로 우리나라는 그 스마트카라는 단어는 많이 쓸 거예요. 스마트카라는 건 결국은 자동차의 기술과 IT의 기술의 결합인 거죠. IT 기술의 결합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현대차가 오래전부터 그 소프트웨어 업체, 내지는 반도체 업체에 대해서 현대자동차가 아니면, 그 지금 이제 SK로 인수됐지만 예전에 하이닉스, 이런 애들이 자동차 쪽에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업체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해서 2대 주주, 3대 주주로 남아 있었던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결국은 스마트카를 위한 사전의 대비라고 보는 거고, 이 시장은 상당히 커질 거예요. 이 시장은 상당히 커질 건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선점할 수 있냐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스마트카라는 얘기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린카라는 건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거고요. 스마트카라는 건 결국 소프트웨어에 대한 결합인 거죠. 그래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도표가 아마 있을 겁니다. 예, 이걸로 보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자, 앞으로 스마트카가 된다는 건, 애가 똑똑해지는 거죠. 애가 똑똑해지는데, 차량용에다 삼성의 태블릿 PC를 원래 합쳐서 자동차가 나오기로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서로 간에 어떤, 주도권 싸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지연되긴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현대자동차에 삼성의 태블릿 PC가 장착됐다. 그럼 얘는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냐면, 차에 문제가 생긴다. 차에 문제가 생기면 차 기능을 잘 모르는 여성 운전자들이나 이런 쪽은 뭐가 고장났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정도가 되면 무슨 상황이 딱 벌어지냐면, 얘가 이제 차를 고치러 정비소에 들어갑니다. 현대자동차 정비소에 들어가는데 이미 얘가 안에서 다 돌려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진단을 했고요.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를 갖다가 현대자동차 정비소에다가 이미 무선으로 날려놨어요. 그러면 차가 딱 들어가면 어디가 고장났어요가 아니에요. 그냥 이쪽으로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지네들이 다 고쳐놓고 딱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 그리고 여기다 사실 지금 이제, 스마트카가 진행되는 거에서 지금, 거기다가 PC 기능이 있고, 무슨 영화 기능이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고, 진짜 가야 되는 스마트화는 이거죠. 그러니까, 차 안에다가, 정말 그 IT 기술이 완전히 접목돼가지고 이 차 자체가 이제 로봇화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모든 기능들을 제가 완전히 점검하고서 그런 것들이 진행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화 진행되는 방법들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요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좀 의미 있는, 그리고 이쪽 시장이 반도체 쪽 아니면 IT 쪽 시장에서 앞으로 또 상당히 큰 시장 규모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에서 영화 틀어주고 음악 틀어주고 게임하고 이런 거는 부수적인 거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50억 불 정도 형성을 했는데, 이게 조금 지연돼서 그렇지 아마 2000년도 되면 2000억 불 시장이 된다 이거죠. 2000억 불 시장이면 어느 정도냐면 지금 반도체의 D램 시장을 능가하는 겁니다. 지금 반도체의 D램 시장이 한 1000억 불 시장 정도 되는데 2020년도 된다고 해도 얘네들이 2000억 불 시장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요 시장 하나가 지금 이제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이런 데가 주력하는 반도체 메모리 시장, D램 시장 규모를 능가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장을 어떻게 선점하느냐가 또 국내 IT 업체에 또 숙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결국 이거는 거꾸로 보면 이제 그 반도체 쪽에서 보면은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린차카가 어떤 원리다라는 거는 간단하게 보시면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것은 엔진하고 모터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한 자동차 안에. 그래서 어떨 때는 배터리를 통해서 모터를 돌려가지고 운영이 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연료를 통해서 엔진을 돌려갖고 움직이고, 두 가지 기능이 같이 간다. 그래서 섞여 있다라는 얘기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얘하고의 차이는 딱 하나,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순수한 EV차, 전기차라는 것은 이 자체를 이제 배터리로 가겠다는 얘기고, 자,
여기서 이제 수소차가 나옵니다. 수소차는 뭐를 보셔야 되냐면 이 배터리를 보셔야 돼요. 배터리인데 이게 연료전지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연료전지라는 얘기고 여기가 이제 그 스택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스택이 일단 보시면 PC의 CPU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PC에서 CPU 기능을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AP죠. 자, 그리고 연료전지 쪽에서 머리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스택입니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연료전지가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그럼 수소차가 어떻게 갈 거냐? 지금 수소차가 가는 방향은 수소를 기본적으로 구동하는 자체 원재료가 너무 비싸다는 게 문제인데, 제일 좋은 건 이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제일 좋은 건 이쪽으로 가는 건데 여기에 몇 가지 문제가 있고요. 여기에 문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양쪽 시장이 따로 독립적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만 현재 단계에서 우리가 집중할 거는 이건 너무 먼 미래이기 때문에 이쪽을 좀 먼저 보셔야 된다는 지금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기차에서도 어차피 핵심은 전체 원가에서 50% 이상 차지하는 게 배터리입니다. 전체 원가에서 50% 이상 차지하는 게 배터리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인버터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요. 구동 모터도 중요한 기능을 하고요. 그러니까 배터리, 인버터, 구동 모터 요걸 제외하고 나머지에서 차량 경량화를 위한 플라스틱 기반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작은 부분이죠. 그래서 전기차의 3대 원리에서 배터리를 정확하게 안에 구성 요소를 이해해야 되는 거고, 인버터를 어떻게 구동하느냐, 구동 모터를 어떻게 하느냐.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버터의 최고 강자는 누구고, 모터의 최고 강조, 감속기, 기타 등등. 그리고 아까 배터리에 대한 얘기들은 웬만큼 좀 해드렸고요.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2차 전지가 응용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정리를 해드렸냐면 2차 전지를 갖다가 단순하게 2차 전지를 우리가 단순하게 스마트폰의 부품 정도로 이해하시면 이거는 시장을 잘못 보신 거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2차 전지가 2차 전지 자체가 산업을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부품 쪽이 아니고 이제는 중대형 쪽에서 좀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근데 중대형 쪽에서 보니까 ESS 시장이라는 게 있고요. 전기차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장도 있어요. 다른 시장도 있는 게 조금 웃자고 얘기를 하면 만약에 로버트 태권브이가 나온다면 연료를 뭘로 쓸 거냐, 그리고 그만한 힘을 뭘로 쓸 거냐, 결국 그것도 2차 전지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한 2차 전지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미래 얘기고 당장 지금 우리 눈에 보여 있는 게 이 시장이라는 겁니다. ESS 시장과 전기차 시장이다. 자, 근데 전기차 시장은 일정 부분 시장이 약간은 형성된 것 같아요. 뭐 때문에 형성됐냐면 과도기적인 상품, 하이브리드라는 차종이 생기면서 과도기적인 시장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장은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테슬라라는 애들이 치고 나오면서 2차 전지의 중대형 시장을 약간씩 개화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를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문제가 나타났던 게 테슬라에서 2차 전지가 한번 사고가 났었죠. 근데 그게 뭐 때문에 나왔냐면 다를 때는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부딪혔을 때, 차가 부딪혔을 때 폭발 위험이 있고, 그래서 바닥에 어떤 기술적인 장치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밀도의 문제입니다. 밀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외부 충격에 의해서 폭발하는 위험들이 있다. 그래서 리튬이온 전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들은 그겁니다. 그래서 보완책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연료전지 시장들도 형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부분을 100% 속도로 그대로 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ESS 시장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외부 충격에 의해서 폭발할 수 있는 위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오히려 시장 예측이 가능하고요. 시장 예측의 속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까지 한 6배 정도 성장할 거고요. 복리로 적용한다고 해도 30% 이상의 시장 성장률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느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지금까지는 2차 전지가 하나의 테마성의 종목이라고 형성을 했다면 이제는 산업군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산업과 테마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을 때 테슬라를 따라서 2차 전지 관련주가 움직였다. 그건 테마 종목입니다. 근데 산업을 통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테마가 아닙니다. 얘네들은 뭐냐면 시장이 형성됐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자, 이제부터는 2차 전지를 갖다가 중대형 전지 시장이 형성된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업화가 근접했다. 그러니까 오늘 포인트입니다. 자, 사실은 삼성 SDI까지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까지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중대형 쪽과 상업화에 근접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투자를 한 거냐면 지금 2차 전지는 지금까지는 사실은 예전에 굉장히 많은 주가 상승을 보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의 주가를 유지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대전제가 뭐냐면 꿈만 갖고 미래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배팅만 있었던 거지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거나 상업화가 진행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상업화가 진행될 수 있는 근거들이 충분히 보인다. 왜냐하면 테슬라라는 게 연간 4만 대 정도 팔리는데 그런 회사가 3개 정도만 존재한다면 12만 대. 이거는 하이브리드용 전기차가 아니라 순수 전기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원통형 배터리 기준으로 스마트폰 6,000개 정도를 전기차 하나 정도에 붙여주는 시장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도의 시장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ESS 시장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전력난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성장 속도를 붙이는 거에 인프라 구축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의 어떤 바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시장으로 보니까 이제 중대형 전지시장에서의 대형 발주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 속도를 조금만 빨리 붙여줄 수 있는 환경이 됐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테슬라의 2차 전지 납품이 삼성 SDI나 LG화학이 안 됐던 것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기술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서 가장 최고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것들을 못했던 거는 사실은 기술의 문제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LG화학이 참여를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LG화학이 처음에 보니까 얘네들 몇 대나 팔지 모르니까 시장성이 없다라고 보고 니네들한테 납품해봐야 소위 말하는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SDI가 못 들어갔던 건 뭐냐면 삼성이 테슬라에 대한 기술을 이렇게 약간 보려고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서 약간 위기의식을 갖고서, 삼성 SDI의 납품을 거부했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 업체가 독점 납품을 하는 구조가 됐던 거죠. 만약에 근데 그게 국내 업체가 납품을 하게 됐었다면, 이 시장에 대한 성장 속도는 조금 더 붙일 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2차 전지에 대한 제 해석은 뭐냐면, 상업화를 전제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말씀드린 거고요. 많이 근접했고 거의 이 근사치에 왔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마도 그 시기가 구체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시기는 올 하반기 정도면 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련 기업들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참으시면 될 거고요.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시간을 갖고서 천천히 접근하신다면 아마 이쪽이 우리한테 분명히 또 한 번의 기회를 줄 수 있으니까 요즘같이 힘든 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평가들을 받으면서 다시금 좀 자료를 정리하고 그리고 또 한번 기회를 노리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센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